네, 지금부터 제11회 NRF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연구재단 윤리정책팀장 양정모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한양대 이상욱 교수님을 모시고 AI와 윤리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대학의 연구자와 실무자들도 참여하고 계시고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법정교육이기도 합니다. 재단과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직원들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시는 이상욱 교수님은 한양대 철학과와 인공지능학과에서 연구와 교육을 하고 계시고 흥미로운 것은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많은 방송과 언론에서 뵙는 분을 모셔 아주 영광입니다. 강연 중에 질문을 올리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럼 이상욱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한테는 약간 좀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분들께서 이제 연구재단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연구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윤리적 쟁점이 그것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최근에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분야마다 상당히 다른 특징들을 다 감안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AI라는 기술적 대상, 기본적으로 기술적 대상이죠. 기술적 대상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다양한 논의의 주제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논의의 흐름들은 어떻고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인지, 그리고 좀 더 좁혀서 최근에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어떤 쟁점들이, 윤리적 쟁점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고 이런 논의들이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개관하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러 자료를 찾아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키워드로 충분히 연구자분들께서 추가 내용들을 보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이 첫 번째 슬라이드에 나온 이 그림입니다. 흔히들 이제 첨단 기술의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윤리적 쟁점이 있으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사람 의견이 다 다른데 거기에 무슨 골든 스탠다드가 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뭐 국가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른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윤리적 논의나 법적 논의에서 EU와 미국이 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국가마다 자기의 문화적 특징, 역사적 유산들을 고려해서 약간씩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골든 스탠다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제적 공통 기준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 공통 기준을 잘 어떻게 보면 표상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왜 공통 기준이냐면, 예를 들어서 AI와 윤리와 관련된 중요한 국제 문건에 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리고 여러 번 다양한 문구를 통해서 확인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균형.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여기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죠. 인공지능이 저런 다양한 디바이스나 시스템이나 기술의 형태로 인류 복지에 엄청나게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특히 우리가 지금 당면한 기후위기라든가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사실은 요구된다라고까지 보고 있고요. 단, 그런 활용과 개발 과정에서 왼쪽 그림에 보이는 이게 이제 휴먼 라이츠, 베이직 휴먼 라이츠, 기본 인권인데요. 기본 인권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서 기본 인권을 준수하고 동시에 혁신,
추구하는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사회 속의 혁신, 뭐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RRI라고 하는데요. Responsible Innov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을 추구하는 것이 인공지능 윤리에서 일종의 골든 스탠다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준비 삼아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 여기 밑에 있는 그 호라이즌에 링크 걸어놓은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내용은 보실 수 있는데, 핵심은 우리말의 윤리라는 단어와 영어 ethics라는 단어, 특히 이제 AI와 관련된 윤리적 논의를 할 때 ethics가 등장하는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고, 이 점에 좀 주목해서 국제적 논의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의 윤리라는 단어는 여기 제가 이제 국어사전에서 가져왔습니다. 무슨 철학사전이 아니라 국어사전에 등장하는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단 사람에게만 관련되고요. 그러니까 AI는 기술이니까 윤리랑 별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명백하게 참이고 거짓인 그런 도덕적 당위, 뭐 살인은 나쁘다, 뭐 그거 누가 그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만 윤리라고 지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서양의 에식스 개념은 이게 이제 그 원래 어원인 라틴어의 모레스나 그리스어의 에토스에서 연유된 건데, 당연히 이것도 규범적인 특징들, 마땅히 해야 될 바람직한 것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 바람직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도시나 문화마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조정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 다음에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한지,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규범적인 특징들 를 포괄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I ethics라는 말이 충분히 말이 되는 거죠. 지금 굉장히 새로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등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제도나 관습이나 문화적 특징들이 맞는 것도 있고 잘 안 맞는 것도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균형을 지키면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를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그걸 실천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윤리 개념, 그게 이제 영어의 에식스라는 겁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말의 윤리 개념이 틀렸고 영어의 에식스 개념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건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마치 자연수 개념은 틀렸고 정수 개념은 맞다고 얘기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멍청한 얘기고요. 그 뜻이 아니라 영어에서 에식스 개념이 국제적으로 우리가 AI 윤리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배경에 깔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AI 윤리 논의들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EU 법안까지 추진 중이고요. OECD 국제적으로 산업화가 가장 많이 된 나라들의 연합체, 그다음에 뭐 G20 비슷하죠. 그리고 유네스코 유엔 기구 중에서 교육, 문화, 과학을 다루는 그런 국제기구에서 앞다투어서 AI 윤리와 관련된 여러 권고라든가 윤리 원칙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국제기구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IEEE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전자공학자의 전문 단체에서도 Ethically Aligned Design 개념, 그러니까 뭐냐면 인공지능을 만들 때 우리가 준수해야 될 윤리 원칙들을 디자인에 아예 집어넣어서, 그걸 Ethics by Desig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잘 설계된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개념이 트러스트워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잘 작동을 하면,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 산출하는 결과물이 윤리적일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 원칙들을 엄청난 의견 수렴을 해서 최근에 그 책자로 발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모아서 그 의견들을 실제로 실천 가능한 제도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이해관 당사자들을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유네스코에서 2021년 11월에 총회에서 통과된 AI 윤리 원칙 권고의 내용의 특징점은, 이제 유네스코가 사실은 이제 그 회원국이 이제 가난한 나라들도 꽤 많거든요. 이게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도
AI의 잠재력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본인들이 이제 윤리적이고 싶어도 AI에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그 정비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윤리적 AI 활용과 개발에 대한 실천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까지 포함해서 국제 연대를 통해서 지금 AI 기술에서 굉장히 그 앞서 나가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뭐 중국 이런 나라들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국제적인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차이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AI 윤리를 실천하고 제도화하자는 그런 생각들을 담고 있고 이것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국제 논의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실천적인 차원에서는 AI 윤리 영향 평가라는 것들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이건 EU 법안에서는 이미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형태로냐면 고위험 AI의 경우에는 이 AI가 EU에 수출돼서 사용될 때는 이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너희들이 자료로서 보여라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방식으로 그 AI에 대한 윤리가 단순히 이렇게 논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제품들을 만들어서 팔 때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영향에서 문제가 되는 소지를 얼마나 잘 제거했는가 하는 점들까지 고려하도록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실제로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여지지만 이게 그 미국 백악관에서 이제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이제 그 미국 그 특수부대가 이제 사살할 때 그때의 장면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뭐 반역자 뭐 이렇게 이미지넷 인공지능이 표시를 이게 뭐 그 관련 기술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에 태깅 과정에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가 이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데이터의 편향이라든가 알고리즘 편향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각국 정부들이나 여러 곳에서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기술 그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그 윤리적 영향들을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지금 널리 퍼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고 가장 논쟁적인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아직 완전히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합의점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 사안이 그 인간 중심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입니다. Human Centered AI라는 개념인데요. 인공지능의 연구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인간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인권을 비롯한 다양한 인간적 가치들이 존중돼야 된다. 여기에는 합의점이 완벽하게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거를 구체적으로 기술에 어떻게 담아내야 되는가를 놓고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휴먼 인 더 루프가 맞냐, 휴먼 온 더 루프가 맞냐, 휴먼 오버 더 루프가 맞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일종의 하나의 그 인공지능 윤리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는 구성적 성격을 보이는 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휴먼 인 더 루프는 그러니까 어떤 인공지능 계산을까지 포함해서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 루프가 있을 때 어떤 회로가 있을 때 거기에 반드시 중간 단계에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 결정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얼핏 보면 제일 그 윤리적으로 바람직해 보이죠. 왜냐하면 사람 중심이어야 되니까 사람이 인공지능이 했던 어떤 결정들이나 계산 결과들을 검토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만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도록 넘어가야 되는 게 타당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개념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천적으로는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을 왜 사용합니까? 그게 이유가 비인간적일 정도로 빠른 처리 속도와 엄청난 데이터 처리 양 같은 것들 때문인데 이 휴먼 인 더 루프를 모든 인공지능 기술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그런 인공지능의 장점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의 그 인공지능이 어떤 목적에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인간 중심 AI의 구체적인 실현 방식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게 현재
논의의 합의점인데 이제 다만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방식은 휴먼 오버 더 루프 개념인데 뭐냐면 그렇게 그 이유식 표현에 따르면 그렇게 위험성이 크지 않은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자동화된 결정들을 그대로 수용해서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고 단지 가끔씩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좀 감사를 해서 인공지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뢰 가능한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검토하는 그런 방안으로 인간 중심 AI를 실천하자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인공지능에게 인간적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부분부터 그 인공지능 학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현재 다양한 어프로치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그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처럼 이렇게 원칙 주고서 그대로 따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 한계들이 존재하거든요.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스튜어트 러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인공지능 학자도 그 점을 지적하면서 실제로 인공지능이 현재 만들어지는 방식은 어떤 목적 함수를 주고 그 목적 함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런 방식 말고 어시스턴트 게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선호들을 관측하고 그 관측령에 기반해서 사람들의 가치를 유추하고 근데 항상 불확실성은 남아있고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걸 어떤 가치보다 더 선호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항상 확신을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러셀에 의하면 인공지능이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스위치 오프 되는 걸 갖다가 허용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이 A를 할 게 B를 하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 인간 선호에 더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순간 되면 자신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극적인 굉장히 그 파국적인 어떤 상황과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는 결국 인간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구성해냈습니다. 물론 이것도 유일한 견해는 아니고 논쟁적인 여러 견해인데 이처럼 인공지능 학계 내에서도 이렇게 그 인간 중심 인공지능을 어떻게 구현할까를 놓고서 다양한 시도와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개념들은 많이 들어보셨던 개념인데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명성, 뭐 설명 가능성, 책무성 이런 개념들인데요. 이 그 개념들이 중요한 인공지능 윤리의 화두라는 점은 분명하고 추구해야 될 목적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 사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생각한 만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명성이 기업 비밀일 수도 있는 그 알고리즘의 코딩들을 다 공개하는 게 투명성이냐? 그거 다 공개했다고 해서 경쟁사한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일반인들이 그걸 보고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도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알아듣게 인공지능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좋겠다 하는 제안이 많이 나오고 그쪽 분야 연구도 많이 진행 중인데 문제는 거의 예외 없이 설명 가능성을 높이면 인공지능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즉 트레이드 오프가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도 가치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즉 우리가 추구하는 인공지능의 요 분야의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효율성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설명 가능성이 더 중요하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두 가치들을 적절하게 그 가치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무성의 경우에도 인공지능 자체는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인공지능을 법인격체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격체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책무성들은 결국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과정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 어떨 때는 사회 전체가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그런 논의가 있죠. 사회 전체가 좀 나눠 가져야 될 텐데 그런 나눠 갖는 방식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는 현재로 아직 논쟁적입니다. 이 사안도 우리가 열심히 좀 들여다보고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닥친 문제거든요. 이건 제가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리는데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요즘에 AI 딥페이크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송출되는 거는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 얼굴과 다른 사람 목소리로 송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실제로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어떻게 판독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지, 특히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바를 제시하고 그것들을 입각해서 토론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견해로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딥페이크가 굉장히 범람하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통제가 이루어져야 될지, 특히 그 딥페이크를 막자고 또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충돌하는 가치들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데는 아주 세밀한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자신의 데이터를, 가령 누군가 저를 도용해가지고 제 목소리하고 제 이미지를 지금도 하고 있을까봐 좀 겁나는데요. 그걸 갖다 막 사용해가지고 막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그것은 이제 저로부터 연유한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일종의 소유권 혹은 적어도 통제권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즉 데이터 윤리의 제일 원칙은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생산한 사람이 1차적으로 통제권을 갖는다. 단 그 사람이 명시적으로 이해하고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동의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를 딱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 윤리의 원칙 때문에 은행 가셔가지고 그렇게 복잡한 문서에다 막 맨날 사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 정보들을 이렇게 그 은행이 사용할 때는 여러분이 다 일일이 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동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인공지능의 그 기계학습을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지금 현재는 그냥 크롤링해서 쓰거든요. 그냥 막 인터넷 돌아다녀서 막 가져다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벌써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이미지 인공지능,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이런 회사들의 지금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인데, 그 회사들이 게티 이미지나 이렇게 상당한 정도의 이미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들에서 긁어온 데이터로 사전학습을 시키고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하는 이유로 이제 소송이 걸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 논의를 통해서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그 사례는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법학자분들은 원리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기보다는 아마도 거의 확실히 그냥 딜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이용료 그냥 지불하고 마는 식으로 그 법정 바깥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회적 수준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인공지능처럼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걸 일일이 다 동의를 받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혹은 바람직한가, 그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좀 더 넓게 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도 있고요. 또 반대 극단에는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이런 극단적 견해가 많은데, 아니 그러지 말고 데이터의 개인 소유권을 좀 더 철저하게 보장해서 각 개인이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자. 내 몸의 데이터, 나한테 나온 데이터들을 전부 다 누구든지 팔 수 있게 하고, 그것들을 그 전자상거래적인 방식으로 비용들을, 그 거래 비용들을 낮춰서 자기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자. 그래서 이런 공익적 사용, 짐작하시겠지만 유럽 쪽에서 주로 그런 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소비자, 개인 판매자로서의 데이터 그 통제권, 주로 미국 쪽의 논의들이 사실은 이제 혼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자유로운 선택, 자율적 선택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주제인데요. 사실 저는 미리 고백하자면 유튜브가 너무 좋거든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아니 왜 좋으냐면, 그러니까 몇 가지 키워드를 주면 저런 자료가 있어서 싶은 자료, 예를 들어서 그 20세기 초에 그 철학자들이 인터뷰한 아주 희귀 영상 같은 걸 막 찾아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유용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반대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다만 그 알고리즘이 정말로 중립적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알고리즘은 당연히 영업비밀에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튜브든 넷플릭스든 그런 다양한 플랫폼에서 추천을 했을 때 그 추천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 중에서 어떤 걸 고르는 그 행위 자체는 분명히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누가 강제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게 그 일반적 의미에서 자율적 선택이냐. 자율적 선택은 역시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뭔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나 아니면 어떤 그 이념 아니면 지향점, 원리 원칙, 윤리적 가치 뭐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자신의 행동들을 결정하는 것들을 자율적 행동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 편하니까 그리고 그게 재밌으니까 거기 빠져들어가지고 이제 그 선택들을 하시게 되잖아요. 이게 취향의 문제일 때는 뭐 내가 좋아하는 영화, 뭐 내가 계속 그 상당히 폭력적인 액션물을 보겠다는데 그거 가지고서 그 액션물만 보지 말고 코미디도 보세요. 그건 사실 좀 과도한 그 제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논의의 과정에서 이런 그 알고리즘적 그 편향들이 그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그 메아리방 효과처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생각들이 점점 극단화되고 서로 상대방 그러니까 자기가 반대하는 견해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성향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는 A라는 정치적 견해를 가졌는데 의무적으로 B, C, D 너랑 다른 견해를 20분씩 봐 이렇게 강제하는 것도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자유로운 선택이니까 문제없다. 소비자가 선택한 건데 뭐 어때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이게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되고 있다는 점을 이게 최근에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해서 역시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견해가 적응적 거버넌스라는 개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AI 기술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단정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이미 완성이 된 기술, 예를 들어서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 때처럼 그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런 건 괜찮고 이렇게 그 규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규범들을 강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AI 기술의 잠재적 혜택을 사실 훼손시킬 위험이 있어서 분명히 그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라는데 국제사회가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역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한 축, 기본 인권을 저해할 요지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악영향을 끼친 요소가 분명히 있는 그런 AI 기술에 대해서도 뭐 기술 개발 일단 하고 어떤 공학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깜짝 놀랐는데 일단 기술 개발하고 그게 이제 사회에 나온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되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 굉장히 심각하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런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술 개발을 그렇게 마구 해야 될 이유는 없죠. 우리가 그렇게 그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똑똑한 방식으로 기술 개발을 한다는 건 우리가 기술 개발의 잠재력은 충분히 확보하면서 그것이 분명히 끼칠 수 있는 위해 요인들을 분명하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그 관리 체제들을 만들어 나가고 이후의 기술 개발 과정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술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거버넌스 방식을 계속 확대하거나 변형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적응적으로 거버넌스를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적응적 거버넌스가 실제로 직관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여러 사례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 제가 든 사례가 이게 무연 휘발유의 사례인데요. 원래 이제 그 노킹 효과라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휘발유에 납을 되게 오랫동안 넣었는데 든 휘발유가 공중 보건에 끼치는 악영향이 알려지면서 이제 미국 환경 규제위원회에서 납을 못 집어넣게 그렇게 이제 규제 법안을 도입하려고 했더니 당시 자동차 업계들이 다 이러면 자동차 다 망한다. 그러면 이건 기술을 갖다가 완전히 못 쓰게 만드는 거다. 이러면 굉장히 퇴보할 거다. 그래서 엄청나게 로비도 하고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기술 개발을 하셨죠,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무연 휘발유를 만들어서 납을 안 집어넣고도 노킹 효과 이런 것들을 다 피해 나갈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적절하게 규제가 이루어지면 기술 개발도 오히려 돕고 무연 휘발유처럼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혜택들도 같이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스마트한 방식의 거버넌스를 만들 수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쉽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방향을 지향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최근에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샘 알트만처럼 이제 빅텍 기업들 총수들도 이제 자기가 이제 감당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전통적으로는 규제에 굉장히 반대했었는데 어떤 부분들은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AI 윤리에서 이제 리터러시 교육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여기 좋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한번 꼭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유네스코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이제 AI의 윤리 교육과 이제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잘 정리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빨리 쫓아가야 된다는 조급함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AI 리터러시 그러면 코딩 교육 시키자. 그리고 컴퓨터 교육 의무화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제가 뭐 코딩 교육이나 컴퓨터 교육에 반대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코딩을 전부 다 잘해야 되는지는 이제 사실은 컴퓨터 교육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직접 짤 수 없어도 컴퓨터 굉장히 잘 사용해서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인터페이스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서요. AI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보고서에서 강조하지만 AI 리터러시는 단순히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AI라는 기술이 시스템으로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거기에 잠재적인 혜택은 뭐가 있고 위험성은 뭐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고유한 능력들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그걸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인간이 이렇게 퇴출되거나 인간이 이렇게 제거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은 오히려 더 능력들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더 개발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AI 리터러시가 이 책에 보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더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제가 철학을 해서가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적인 그런 시각들도 포함하는 방식으로 AI 리터러시가 조금 정의되고 실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습 도구로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작문 교육에 쓴다든가 그 맞춤형 교육 특히 이제 수학 문제 이제 수준에 맞게 수학 문제들을 계속 내주면서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쓰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을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I의 강점이 비인간적이라는 데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는 지치질 않습니다. 힘들어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교사로서 사명감이 투철한 선생님이라도 가르쳐줘도 계속 틀리는 학생들을 한 시간씩 가르치고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분 두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AI는 그런 어떤 감정 노동의 힘듦 이런 것들 모르고 끊임없이 친절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분명히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AI 기술적 특징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간과 보완적으로 사용할 때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게 유아교육에 AI를 활용하려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보이는데 이건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 사회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유아 때는 사회화 과정,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사람하고 사람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사회에서 어떤 점들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 사이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걸 이제 AI를 통해서 배우게 되면 전형화의 문제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만 행동한다든지 아니면 AI가 이해 못하는 문화적인 어떤 미묘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유아교육 사용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제적으로도 많이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에 남은 부분은 제가 초거대 생성형 AI에 관련된 좀 제한된 어떤 특징들에 집중하기 위해서 AI의 기술적 특징들을 몇 가지 일단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 윤리적 논의에 관련된 그런 특징들을 집중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인공지능이 지능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철학자 중에서는 그거 지능 아니다. 그게 왜 제대로 된 지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능인데 굉장히 다른 종류의 지능이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즉 인간 지능과 굉장히 다르다. 어떤 의미에서 결과물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있어서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인간지능과 비견할 만하거나 어떨 때는 뛰어넘는 그런 수준 높은 결과물들을 보여주지만 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은 인간과 너무 다른 특히 자기가 뭘 하는지를 알고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가 막힌 그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 설계들이나 사전학습 과정들을 거쳐서 그런 일들을 해내는 그런 낯선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독일에 가면 네안데르탈 박물관에 있는 네안데르탈인 이제 그 모형인데요. 사람 옷을 입혀놨죠. 그러면 비슷해 보이잖아요. 사실 저런 사람 돌아다니면 저게 네안데르탈인이야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 인간과 다른 종입니다. 스피시스가 달라요. 분명히 다른 종인데도 불구하고 인간과 굉장히 많이 유사하고 상당히 똑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머리 크기는 인간보다 더 컸는데요. 그런데 이 네안데르탈인이 한 4만 년 정도에 멸종한 다음부터 인간은 자신과 적어도 지적으로 괄목상대할 만한 존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똑똑한 존재는 전부 다 의인화시키는 게 아주 일상적인 거의 자동적인 어떤 반응이 돼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람처럼 어떤 일들을 처리할 거다. 그리고 뭔가 예를 들어서 챗GPT랑 대화를 해보신 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내가 좀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면 얘도 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내가 좀 이렇게 공손하고 부드럽게 얘기하면 친절하게 대답하고 그렇게 짰을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알고리즘. 그렇지만 걔가 실제로 정말로 퉁명스럽거나 친절하다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제가 드린 내용인데 결국은 인공지능이 인간과 굉장히 다른 종류의 낯선 지능이지만 그 성과물에 있어서는 엄청난 성과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철학자들을 포함한 인문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연구 토픽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재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어떤 소재가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닌데 좀 잊혀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여기 이제 굉장히 그 부시부시한 존 메카시라는 인공지능 학자인데요. 존 메카시가 처음에 인공지능을 이란 단어를 갖다 제시할 때 강조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은 그 지적인 결과물은 인간과 이렇게 대등할 만한 수준의 결과물을 내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계적 방식으로 그 결과물을 내는 존재를 말한다. 그래서 존 메카시가 사이버네틱스에 굉장히 반대했어요. 사이버네틱스라는 흐름은 인공지능이든 기계지능이든 모든 종류의 지능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이렇게 집어내려는 그게 이제 목적지향적 어떤 행동들이죠. 어떤 그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반대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인공지능을 그렇게 인간지능과 유비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반드시 성공적이지는 않다. 뭐 이 부분은 인공지능 학자 내에서도 지금 현재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점은 적어도 윤리적 논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인공지능이 인간지능과 다른 특징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한 3가지 정도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인공지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서 그런 어떤 결과물들을 내죠. 이걸 제가 자각 없는 수행이라고 붙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예술가 중에서 뭔가 이렇게 신들린 듯이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예술 작품 그럼 그것도 자각 없는 수행 아니냐? 맞는데요. 근데 그때 자각 없다는 거하고 제가 쓰는 이 자각은 좀 다릅니다. 이 자각은 의식적 경험을 하는지 마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들린 듯이 그림을 그리는 그 예술가의 경우에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호흡도 하시고 자기가 보고 있는 눈에 그러니까 그림의 색깔도 보고 의식적 경험을 하시잖아요. 인공지능은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런 멘탈 액티비티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실패인데 이 부분이
인공지능의 책무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공지능이 평균적으로는 인간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엑스레이 판독이라든가 아니면 이미지 판독. 예를 들어서 그 인공지능 이미지 판독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페르시아 고양이하고 샴 고양이처럼 아주 그 동물의 아종들도 척척 구별해냅니다. 저보다 낫죠. 그런데 인공지능도 100% 완벽하기 어렵고요. 사실은 원론적으로 그 이 뉴럴 네트워크 이 아키텍처 상에서는 100%가 나올 수 없다고 원리적 불가능성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제껴놓더라도 그 인공지능이 실패할 때, 틀린 판단을 할 때 그 틀린 판단이 인간하고 너무 달라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왼쪽의 코끼리를 저는 그냥 코끼리라고만 할 텐데 인공지능은 저게 이제 코끼리도 여러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게 아프리칸 부시 엘리펀트,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덤불에서 사는 코끼리래요. 딱 그걸 정확하게 알아내요. 기가 막히죠. 근데 거기다가 가운데다가 그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그 일종의 잡음이죠. 우리 눈에는 별로 의미 없는 잡음처럼 보이는 걸 섞어가지고 섞는다는 건 이제 코딩 그 숫자적으로 섞는 건데 이제 컬러 코드상으로 그래도 나온 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그림은 왼쪽 그림하고 거의 같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 똑똑한 인공지능이 갑자기 제가 금붕어래요. 골드피쉬. 이게 어디로 봐서 금붕어로 보이세요? 근데 사실은 약간 이게 언페어한 게 이걸 금붕어로 인식하도록 이 애드버서리얼 노이즈를 설계해서 집어넣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일부러 인공지능이 실수하도록 만든 노이즈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애드버서리얼 어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이게 시큐리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인공지능 학계에서는 이걸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 중입니다. 제가 이거로 끝났다 뭐 이렇게 그런 멍청한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왜 오른쪽 그림이 금붕어라고 생각 안 할까요? 일단 금붕어는 물속에 살잖아요. 얘가 코끼리라고 몰라도 이게 지금 환경이 물이 아니잖아요. 인공지능은 그런 상식적 판단, 배경적 판단에 굉장히 약합니다. 현재 GPT-4조차도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들을 하기 되게 힘들어한다는 건 뭘 뜻하냐면 그리고 이렇게 적대적 공격에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건 뭘 뜻하냐면 인공지능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결과물들을 이해하고 산출한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비 추론이나 진정한 이해가 부족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윤리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메디컬한 상황, 그러니까 의학적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인공지능이 올바른 판단을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릴 때 이해할 수 없는 실패를 한다는 건 올바른 판단을 할 때도 왜 올바른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기술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령 우리 아버님을 수술시킬 건가 말 건가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특정 정책을 실현할 건가 말 건가 이 문제를 판단할 때 인공지능 돌려봤더니 시행하래요. 그래요? 근거는 뭐죠? 아니 근거는 모르겠고 걔가 99%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 어카운터빌리티의 차원에서 볼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공지능이 어카운터빌리티를 엄청나게 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실제로 그 인공지능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실패가 책무성에 상당한 어떤 그 한계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거 지금 이제 인공지능 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시스템 2적인 판단들을 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분명히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점들을 이해하고서 윤리적 판단이나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과 실제의 간극이라는 표현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많이 혼동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그 기술적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근데 그 완전히 다른 기술이고요. 로봇 기술이 훨씬 더 구현 속도가 좀 더 느립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그 만족시킬 필요가 없는 물리적 공간 내에서의 제약 조건, 마찰력도 신경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까지 인공지능은 그게 우리가 사는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기계 장치, 근데 그것도 기계 장치랑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은 사람이 짜야 되니까 결국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과
연합해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인공지능이 마치 모든 것들을 다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과의 접점들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고 생산적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놀라운 그 능력들을 보여주는 분야에서도 여전히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폴드 단백질 구조 그 예측 이런 데서 굉장히 놀라운 그 부분들을 보여주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처음에 어떤 그 방향으로 그걸 서치를 해야 될지에 관련된 내용들은 역시 전문가들의 판단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지능이 좀 더 강점을 지니는 분야들이 꽤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그래서 인공 일반지능이 등장하면은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아직까지는 적어도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영역들, 예를 들어서 이 항공기를 관제하는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계도 보고 그 시그널도 읽고 그다음에 그 날아오는 조종사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활주로 상태도 보고 그 날씨도 본 다음에 그것들 다 통합해 가지고 1번 활주로 내려라. 넌 좀 대기해라.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아직 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이 다른 노리지들을 섞는 것들이 물론 최근에 이제 LLM 등장으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실은 해결돼야 될 문제가 많아서 결국은 인간지능과 인공지능, 서로 굉장히 다른 종류의 지능 사이에 생산적인 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이거는 모라벡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로봇공학자가 예전에 했던 얘기하고도 연결됩니다. 인간 지능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기계적으로 구현하기는 일반적으로 좀 더 쉬운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기계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인간은 뭐 5살짜리 아이도 그 쉽게 별로 교육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그 인공지능에 대한 활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사실은 이제 그 아키텍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전통적인 고파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심볼릭 그 기호들의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그 각각의 노드들에는 이제 우리가 의미론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값들을 그러니까 숫자 빼놓고는 부여하기 어려운 그 신경망의 경우에는 사실은 좀 다른 윤리적인 그 쟁점들이 부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신경을 써봐야 되는데요. 남은 시간에 이제 그 초고대와 생성형 AI 중심으로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초고대는 뭐 잘 아시겠지만 많은 수의 GPU 사용해가지고 적어도 이제 그 수천억 개, 천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 값을 동원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의미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에너지의 문제, 에너지를 엄청나게 사용하고 그래서 당장 드는 질문이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를 초고대 AI로 푸는 것이 이런 기후위기, 생태위기의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고민은 빅텍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괜히 트집 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AGI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떤 도메인이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딱 있고 그 내부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는 인공지능이라면 구태여 초고대일 필요가 없다 하는 견해를 말씀하시는 그 공학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재까지는 그 미세 조정을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걸 만든 다음에 이제 미세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미세 조정의 경우에 그것도 역시 또 상당한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그 미세 조정 방식이 꼭 제일 좋은 방식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안 썼지만 실제로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놓고 상당히 그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에 여러 그 전 세계의 펀딩 기관들이 자기네들한테 연구 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걸 생성형 인공지능의 그 데이터들을 함부로 올리지 말아라 라고 그 주의를 가이드라인을 준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생성 인공지능이 한번 들어가면 사실은
여러 가지 방식에서 그걸 시큐어하게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미세 조종으로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그 특히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어떤 서비스를 계속 팔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들은 이제 그 메인 서버에 두지 않고 이제 엣지 컴퓨팅으로 그 처리를 하는 방식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윤리적 고려들이 기술적 고려와 이렇게 결합해서 인공지능 발전이 이제 형성되는 그런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윤리적 고려가 단순히 그냥 좋은 얘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술 개발 과정에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 가능성 얘기 아까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그 설명 가능성들을 요구하는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고 그게 꼭 항상 필요한가 하는 문제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책무성이 되게 요구되는 중요한 사회적 결정에 있어서는 설명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인공지능 쓰는 것은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신뢰성 문제도 해결이 필요한데 신뢰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테크니컬하게 여러 가지 종류의 한 12가지 종류의 신뢰성 정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 때는 그 인공지능이 수행해야 될 어떤 목표점을 주고 그것들을 달성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 달성 요구들은 제대로 수행하면서 다른 짓은 안 하는, 부작용은 없는 그런 어떤 것이 안정되게 돌아가는 그런 걸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거대 AI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신뢰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생성형 AI 경우에는 프롬프트와 관련된 그 얘기들 많이 하죠. 특히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데 그랬을 때 그 프롬프트에 대한 저작권이라든가 그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제가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훨씬 더 첨예한 부분인 그 이제 환각 문제하고 일탈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거짓말한다라는 점 자체에 주목을 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도 인간도 거짓말하죠. 그다음에 인터넷 서치를 해도 거기 거짓말이 나오고요. 그게 아니라 거짓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이죠. 즉 참말하고 거짓말이 너무 부드럽게 섞여서 도대체 이게 어디부터 거짓말이고 어디부터 참말인지를 실제로 그 전문가가 그 분야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이 사실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다는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성형 인공지능은 특히 이제 챗GPT처럼 대화형 인공지능 API 경우에는 그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게 목적이지 참을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하는데 엔지니어들 중에서는 야 그거는 버그가 아니라 피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원래 얘는 참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면 버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원래 참말에 관심이 없었던 애가 거짓말을 하는 거는 말을 부드럽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인공지능을 써야 된다. 왜 거기다 대고서 참말을 하게 요구하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다양한 종류의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그 다양한 종류의 인공지능에 따라서 어떤 윤리적 기준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탈은 좀 다릅니다. 일탈은 사실은 트러스트워시하게 만들고 에시컬리 얼라인드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그 휴먼 피드백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강화 학습을 잔뜩 시켜 가지고 얘를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실컷 만들어 놨는데 근데 워낙 세상에 똑똑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막 들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결국은 얘가 윤리적으로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 그 다음에 폭탄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독극물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막 이런 경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정말 시급하게 요청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연구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예전에 그 리트리버 모델처럼 금치거 작용해가지고 요런 단어 들어보면은 무조건 그냥 대답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훨씬 많은 윤리적 논의와 제도적 논의, 기술적 논의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그리고 제가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예, 뭐 이거 체인 오브 이건 뭐 테크닉하는 내용이니까 조금 보시면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재밌는 건데요. 그 생성형 인공지능은 결국은 사전학습 때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대답이 약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많이 논의되는 게 문화 다양성을 반영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이제 그냥 미국에서 만든 걸 그냥 번역해가지고 쓰는 방식으로는 결국 미국 문화, 미국의 직관, 미국의 윤리적 직관, 문화적 직관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제국주의적으로 파고드는 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각 문화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나이 묻는 건 엄청 실례지만 우리나라도 실례죠 요즘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세대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문화적으로 좀 더 민감한 화제들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한 문화권의 인공지능이 전 세계를 완전히 그냥 도미넌트한 그런 것이 가져오는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재단 톡이어서 제가 이걸 좀 집어넣었는데 아마도 인공지능과의 생산적 협업은 그 미래 세대 과학자 연구자들에게는 거의 필수 역량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마치 저희 세대 중에서 아주 그 옛날 고문원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고서는 컴퓨터 안 사용하시는 분이 없는 것처럼, 적어도 문서 작성이라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인공지능 활용 능력 자체는 연구자들에게 필수 역량이 될 텐데, 그런 필수 역량이 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점이 최근에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LM 인공지능에다가 이것도 일종의 일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주 조그만 그 변형만 해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 약물 후보 물질들을 그 산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갑자기 현재 알려진 독극물 어떤 것보다도 독성이 수백 배 강한 독성 물질을 막 수천 개 제한하는 인공지능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논문이 작년에 네이처에 그 발표돼서 굉장히 큰 논란을 빚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파국적 악용 가능성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논의가 필요하고, 현재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약간 철학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인공지능은 지적인 능력이 인간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는 굉장히 다르고 낯선 방식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측면들, 지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인간의 어떤 그 경험, 역사적 경험에 갇히지 않고 좀 더 우주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중에 외계인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SF 영화에 등장하는 외계인은 사람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하는 짓도 다 사람하고 비슷하고, 그런 외계인이 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다른 종류의 낯선 지능적 존재가 올 텐데, 그런 존재까지도 포괄하는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 직관들을 인간의 역사적 경험에서 좀 더 이렇게 해방시켜서 좀 더 확장시켜서 일반적인 논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제시해 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그 인공지능이 사실은 생산적으로 활용될 여지들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